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제게 찾아온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 진정한 저를 발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전 작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회사의 마케팅 및 인터넷 판매 담당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눈이 맞아 1년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하였죠. 결혼할 당시 장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자라면서요. 저는 장모님 심정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내 딸이 나 같은 남자 만나면 나도 저런 기분이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도 했었죠.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줬고요. 너무 고마웠고 행복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어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휘청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2달 정도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사장은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후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회사가 망한 순간 남들처럼 공부하고 대학도 나올 걸 싶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혼도 했고 당장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인력사무소로 달려나갔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게 불안정한 일이었지만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못난 남편과 결혼해준 제 아내인데 신혼부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건설 현장이나 공사장을 전전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무능한 사위놈이라고 저를 욕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저를 찾아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네, 채송이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형님 가게요? 아이, 곱창집이요? 그래. 채송이가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마침 자네가 집에서 놀고 있잖아. 노는 건 아니고 일용직 일을. 그게 노는 거지 일하는 건가? 아무튼 채송이가 사람 구해야 한다니까 거기 가서 일 좀 돕고 일도 배우게나. 형님은 곱창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꽤 많은 맛집 식당이었어요. 몇 번 아내와 찾아갔을 때도 늘 손님으로 북적거렸죠. 그러니 아내가 제게 그 일을 해보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저도 음식을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군대에서도 치사병을 했고 요리라는 게 제게는 나름 익숙한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형님 가게에서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형님과 약속을 잡고 형님 가게로 찾아갔죠. 달에 200 정도 줄 수 있어. 200이요? 아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일인데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준비하고, 못 끝나는 시간은 뭐, 손님 없으면 퇴근이지. 왜?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 그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어 보여서.
일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벌써부터 돈 욕심이야? 남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내 식당에서 배우겠다고 줄 섰어. 그런데 엄마가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자네 쓰는 거라고. 자네가 열심히 2년 일해주면 내가 자네 식당 차려줄게. 큰 식당은 아무래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10평짜리 작은 치킨집 정도는 차려줄 수 있어. 그 정도면 자네한테 차고 넘치는 좋은 조건 아니야? 순간 그 제안이 솔깃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형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월급은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다고 불만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식당을 차려준다는 형님의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형님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곱창을 세척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해서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가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점심 장사 전에 숯불 준비도 했고요. 곱창구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숯불이 필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잠깐 틈 시간이 날 때는 포장 배달용 반찬을 소분해서 담아두었습니다. 이후 손님들이 몰려오면 곱창을 굽고 반찬을 세팅하며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다가 저녁 술 손님까지 상대를 하고 나면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긴 후였죠.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저는 다시 가게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집에 들어가 겨우 3시간, 많아야 4시간 정도밖에 잘 수 없었어요. 다시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형님 식당 일을 마치 제 일처럼 여기고 성심껏 일했습니다. 이 고생만 견디면 나도 내 식당을 차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형님 가게에 들어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형님은 점심에 삼겹살 도시락을 배달로 팔기로 하더군요. 문제는 배달 어플 수수료였어요. 형님은 배달 수수료 아깝다며 저보고 직접 배달을 다니라고 하더군요. 아이, 저 오토바이 잘 못 타요, 형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타본 게 다인데. 그 참, 그게 뭐가 어려워. 오른쪽 땡기면 가고 왼쪽 땡기면 서는 건데 너 운전면허는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면허는 있죠. 스쿠터 타고 배달 나갈 거니까 운전면허 있으면 따로 원동기 면허 없어도 돼. 오늘부터 네가 배달 나가. 오늘부터요? 아이, 그냥 형님이 직접 배달하시는 게. 난 가게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사장인 내가 하랴? 주방 일도 너무 일이 많아 하루에 4시간뿐이 못 자는데 결국 배달까지 제가 직접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 달쯤 지나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는데 제가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와 팔의 피부가 아스팔트에 심하게 쓸렸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일주일 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동안 가게 일을 반나절만 할 수 있었죠. 당연히 배달 일은 이제 제가 못하고 배달 기사를 써야만 했고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칠칠치 못하다고 욕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형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오토바이가 박살내면 이거 고치는 비용 자네가 낼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 말했지. 배달기사 수수료 주면 남는 거 별로 없어서 직접 해야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쳐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 수수료 네 월급에서 까도 되지? 네? 수수료를 까다니요. 그리고 다친 사람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없으면 형님이 직접 배달 다니시죠. 어차피 가게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 제가 다 하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다쳤으면 몸은 괜찮냐? 크게 다친 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정도 말이 먼저 오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먼저 걱정하세요? 지금 자네 손윗 사람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딴 점심머리로 무슨 자영업을 배워? 아, 이럴 거면 당장 그만둬. 자네 말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럼 다행이네요. 네, 형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가 참다 못해 자기 오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무한다, 오빠. 우리 현우 씨가 오빠한테 오토바이 못 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오빠가 배달 나가라고 등 떠밀었던 거잖아. 그래서 다친 거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지. 어쩜 그래? 아내는 평소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참지 않더군요. 결국 다음날 제가 진짜로 일을 나가지 않자 형님이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아유, 미안해. 내가 요즘 가게에 손님이 줄기 시작하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다시 가게 나와서 일해. 자네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가게 일 안 돌아가잖아.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그만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형님 가게 손님 많이 줄었잖아요. 인건비라도 줄이셔야죠. 뭐야? 아이, 자네 설마 내가 가게 안 차려줄까 봐 그런 거였어? 아이고, 걱정 마. 2년 뒤에는 당연히 차려줄 테니까. 그깟 치킨집 얼마나 한다고? 지금이야 장사가 좀 안 되는 것뿐이지. 이전에는 장사 잘 됐어. 그래서 모아둔 돈도 많은데 그깟 자네 가게 하나 못 차려줘? 아유, 걱정 말고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나와. 알았지? 그때 당시 아내는 부자 동네에서 과외 일을 시작했었어요. 아내가 회사 취직 전 대학 갓 졸업했을 때 과외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저희 집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시 과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하루하루 1급을 받아오며 가게 생활에 못했어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이 당시에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존심이 상했었죠. 남편 잘못 만나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아내가 안쓰러웠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 그에 대한 미안함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해 다시 형님네 가게로 일하러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2년만 버티고 내 가게를 차려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하루 4시간씩 자며 형님 식당에서 일하던 저는 드디어 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드디어 제 식당을 차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이제 형님이 약속을 지켜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하더군요. 미안한데, 가게 차려주기로 한 거 힘들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야. 몰라. 엄마한테 연락해봐. 나 장사 준비해야 돼. 장모님이요? 저 형님. 형님은 장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더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 동안 주말도 없이 개고생하며 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형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하니 황당했죠. 그래서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형님이 저한테 가게를 차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형님은 장모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 내가 해주지 말라고 했네. 네? 왜요? 그건 형님이 저한테 2년 전에 약속한 건데. 채성이 가게가 어려운 거
자네도 2년 동안 직접 봤잖아. 그런데 무슨 가게를 차려달라고 그래? 2년 전에 해줄 수 있으면 차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면 자네도 적당히 눈치 봐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오히려 자네는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2년 동안 걱정 없이 돈 벌게 해줬으면 됐지. 어디 가게까지 해달래? 장모님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년 전에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주말도 없이 하루 20시간을 일한 거 아닌가요? 월급이라고 해봤자 꼴랑 200만 원이었어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것도 주말 다 쉬면서요. 그런데 저는 20시간입니다. 그것도 주 7일로 일했고요.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월 200 받으면서 그렇게 일한 건 형님이 약속을. 무슨 약속을 했다고 자꾸 그래? 아니라니까. 자네 지금 돈 필요해서 일어나?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재성이 가게에서 더 일하게. 가게 차리고 싶으면 자네가 직접 돈을 모아서 하고, 일 더 하고 싶으면 내가 재성이한테 말해서 일은 하게 해주겠네. 일이라 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장모님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끊고는 형님을 찾았죠. 하지만 형님은 주방이며 홀을 왔다 갔다 하며 저를 피하더군요. 결국 저는 형님 어깨를 잡으며 말을 했습니다. 가게 차려준다고 형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아, 어깨야. 자네 경고하는데 내 몸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알겠어? 버릇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2년 일하면 가게 차려주신다고 말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라고요. 아, 그게 야, 엄마랑 통화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상황이 차려줄만 하면 해주겠다고.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가게 사정이 안 좋잖아. 딱 알겠더라고요. 저를 가지고 논 거였어요. 최저임금 주며 아주 제대로 뽕 뽑듯 저를 이용해 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형님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형님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야, 다니던 회사 잘려서 굶어 죽을까봐 걷어줬더니 지금은 살만하다 이거냐?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그냥 만만한 놈 2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잖아요. 내가 뭐 병신이라 형님한테 속은 줄 압니까? 가족이니까 믿어준 거예요. 설마 가족끼리 이렇게 등쳐먹을까 싶은 거라고요. 뭐라고? 아, 됐고. 그만둘 거면 사람 구할 때까지 몇 달 더 해. 말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모님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재성이 가게가 너무 힘들다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는 거야. 2년이 너무 길면 1년만이라도 더 도와라. 갑자기 자네가 그만두면 사람을 어떻게 구하나? 그러나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생각한 지 오래였죠. 저 안 합니다. 그리고 형님 가게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대체 뭐가 어렵다는 건데요. 어렵다고 하면서 왜 홀서빙하는 지영 씨는 저보다 월급을 2배는 더 받는데요. 저는 하루 20시간 2년 동안 일했는데도 달에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영 씨는 대체 뭐 하는데 저녁에 서너 시간 잠깐 일하고 400씩 받아가는데요. 그 순간 처남댁에 놀라며 제게 묻더군요. 심해부, 무슨 소리예요? 지영 씨가 월 400을 받다뇨.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년 동안 제가 봐왔던 일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형님이 매달 보너스라고
지영 씨에게 현금 주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가게 뒤편에서 담배 피우며 이번 달은 보너스 200만 원 받았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말도 다 들었고요. 월급에 보너스까지 합치면 저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저녁 때 잠깐 일하는 직원한테도 그 정도 돈 줄 정도면 가게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그냥 저만 호구로 생각하면서 푼돈 준 거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처남댁은 얼굴이 붉어지며 형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영 씨한테 보너스를 200씩 줬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형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남댁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처남댁은 화가 난 채로 형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지영 씨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거냐고. 빨리 말 안 해? 형님이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사이 처남댁은 곧바로 홀서빙을 하는 지영 씨를 불러 물었죠. 저 월급 250에 보너스 200 받았어요. 사장님이 그냥 주신 건데요?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주길래 받은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이럴 거면 저 일 못하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게를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형님에게 한마디 하고는 그냥 가게를 나왔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더는 일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가게 차려주지도 않으실 테니 정당하게 제가 받을 돈이나 입금해 주세요. 퇴직금과 그동안 안 준 수당들, 그리고 이번 달 월급 알아서 입금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형님과 장모님이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지난 2년간 형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으며 일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죠. 다음날 저는 형님 집 주소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문서에는 퇴직금과 밀린 돈을 언제까지 주라고 명확하게 적었죠. 그러나 형님은 그 내용 증명을 무시하더라고요.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결국 저는 더는 기다리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형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가족끼리 신고를 하냐? 너 길 가다가 뒤통수 조심해라.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번에는 형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아내 말에 의하면 형님이 홀서빙 여직원과 외도한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돈을 주고 잠자리를 몇 번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 형님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다 네 탓이야. 알아? 이 미친놈아. 거기서 갑자기 신지영 걔 이야기를 왜 해? 넌 눈치도 없냐? 저는 형님의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제 탓입니까? 형님이 바람난 게 제 탓이에요? 형님 양심 탓이지. 그리고 전화 잘하셨네. 그렇게 제 전화는 피하시더만 이제는 직접 전화를 하시네. 아무튼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 밀린 월급, 그리고 그동안 일한 시간의 수당들 아직 입금 안 하셨네요. 일주일 안으로 입금해요. 서로 더 얼굴 붉히고 피곤해지기 전에. 그렇게까지 좋게 말해도 형님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더군요. 야,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피곤하게 살자. 나 돈 없어. 너 때문에 이혼당해서 이혼 이자료 줘버려서 돈 없다고. 아이 몰라 배째 이 새끼야. 배째라고 하면 저 정말로 째는 놈이에요. 형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형님이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제가 2년 동안 일했잖아요. 그런데 형님 그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겠다고요.
알겠어요? 아, 정말 배 째드려요? 형님은 역시나 욕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째라고 하면 째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저를 말렸어요. 자기 가족인 만큼 가족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했죠. 여보, 그냥 가족끼리 좋게 넘어가자. 나도 당신 억울한 거 알고 화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오빠잖아. 이혼까지 당해서 오빠도 힘들 텐데 우리가 이번만 물러서 주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형님과 장모님이 제게 했던 말들과 행동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난 그렇게 못해. 어떻게 남도 아닌 사람이? 그때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토악질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아, 여보, 괜찮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바로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입덧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혹시 임신한 거야? 아내는 당황해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순간 놀랐지만 놀라움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행복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사실 임신 사실 알고서 그저 당신하고 행복한 마음만 들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오빠 일은 그만 신경 쓰자고 한 거였어. 그랬구나.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사실 속으로 당신 원망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이제 우리 가족 남 부럽지 않게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나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순간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때 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의 시작이었는지를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제 마음속에 책임감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도 없이 매일같이 인력사무소에 나갔어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사무소에 나가 일을 배당받기 위해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며 가능성 있는 곳에는 이력서도 넣었죠. 하지만 가방끈이 짧고 기술도 없던 저는 매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사장에서 하는 일용직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처럼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으로 나가 하루하루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짐을 맡기도 했고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힘든 일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포기하진 않았어요. 일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부수라고 하면 해머를 들고 열심히 부수고
나르라고 하면 묵묵히 짐을 날랐죠. 그러던 어느 날 현장 감독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 현우 씨, 오늘은 이쪽이 장씨 아저씨 따라가서 일 좀 도와줘. 장씨 아저씨라니 순간 움찔했어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가 장씨 아저씨를 싫어했거든요. 공사 현장이다 보니 거친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장씨 아저씨는 특히 입이 거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와 일하면 온종일 귀에 피가 나도록 욕을 들으며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누구도 장씨 아저씨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주어진 내 일을 묵묵히 하자 싶었죠. 장씨 아저씨는 타일공이었는데요. 저는 그분 옆에서 한 달간 타일을 나르고 자비를 처리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진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씨 아저씨는 말을 거칠게 하는 건 기본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욕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유심히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아무 때나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타일을 나를 때 실수하거나 시키는 일을 대충 처리하면 그때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알았죠. 아, 이분이 자신의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야, 이 개땡끼야. 아이, 그거 거기 두면 깨진다고 몇 번을 말해, 이 병땡아. 하지만 깨닫는 건 깨닫는 거고 제 귀는 제 귀죠. 그 거친 말투와 욕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참지 않고 욕이 바로 튀어나오는데 어질어질했죠. 그래도 실수가 없으면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 안 먹으려고 정말 더 꼼꼼하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마디로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더 신경 써서 일을 처리한 것이죠. 그렇게 한 달간 장씨 아저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분과의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타일을 나를 때도 조심스럽게 다뤘고 시키는 일은 최대한 깔끔하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어요. 장씨 아저씨는 그런 제 노력을 보면서 나중에는 점점 욕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장씨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난 저녁에 장씨 아저씨가 갑자기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하셨어요. 거친 말투 때문에 내키진 않았지만 삼겹살과 소주를 사준다는 말에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둘이 삼겹살을 구워가며 술잔을 기울이던 중 아저씨가 문득 말씀하시더군요. 오늘이 내 생일이다. 순간 놀랐습니다. 생일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아이, 그러면 가족들과 보내셔야죠. 왜 저랑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청승을 떠세요?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아이, 가족이 있어야 가족하고 먹지. 나 7년 전 아내랑 아들 잃었다. 아, 죄송해요. 힘드셨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덤덤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덤덤함이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 말주변이 없던 저는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저씨 역시 그 후로는 더 이상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죠. 그저 고기와 소주를 조용히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저 아저씨,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식당을 달려 나갔어요. 아이, 김구나, 왜 어디 가? 금방 올게요.
잠시만요. 저는 식당을 나가서는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생일이신데 케이크에 초라도 붙여야죠. 제 말에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고맙네. 이러자고 말한 건 아니었는데. 알아요. 아저씨, 어서 초 보세요. 그렇게 삼겹살 식당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한바탕 불러드렸죠. 잠시 후 장씨 아저씨가 술잔을 한번 들이키고 나서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너는 젊은 놈이 여기 왜 있냐? 요즘 공사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 보기 힘들잖아. 아저씨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년 동안 형님 가게에서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고, 그 후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럼 빌어먹을 놈이 다 있냐? 이용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지 가족을. 아줌마, 여기 이슬이 하나 더요. 장씨 아저씨는 한참 동안 형님에 대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왔던 것들을 대신 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저씨의 반응에 속이 다 시원했죠. 그래서 그냥 제 힘으로 돈 모아서 식당 차리려고요. 그런데 배운 것도 기술도 없으니 취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제 아이도 생겼는데. 너한테 하나만 충고하마. 식당 하지 마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을 이야기한 후 들은 첫 번째 조언이 바로 식당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식당 하면 돈 못 벌어. 경쟁도 치열하고 이 10명 중 9명은 빚만 가득 지고 망하는 게 이 요즘 식당이야. 저는 그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때 꿈꾸던 일인데 아저씨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분은 오랜 시간 일을 해오며 경험이 많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 기술 배워라. 젊고 몸도 튼튼하니까 이 기술 익히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내 일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나 따라다니면서 배우라. 공사장 인력사무소 나가서 그때그때 일 구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다녀. 이미 형님에게 한번 뒤통수를 맞은 뒤였지만 이상하게 장씨 아저씨의 그 말은 제겐 기회처럼 들렸어요. 그동안 이분과 일하며 이분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분에게 배운다면 나중에 저도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정말 제가 그 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시키는 것만 잘해봐. 그럼 언젠가는 다 배워져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장씨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타이의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이었어요. 일이 없어서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입덧을 심하게 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그 집 알지? 우리 전에 갔던 그 떡볶이집. 아내가 말한 떡볶이 가게는 집에서 무려 2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임신 중인 아내가 원하는데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다녀온다고 하고는 집을 나섰죠. 차를 몰고 떡볶이 집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당신 마누라 믿지 마. 뱃속 아이, 당신 아이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 황당하더군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고요. 저는 바로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찝찝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도 함께였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 밖으로 그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누구야? 아니 누군데 이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 이거 합성 사진 아니야? 설마 돈 노리는 거야? 그러자 그 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 유미진이라고 해요. 나 당신 아내, 상간남의 아내예요. 너무 놀라 앞차를 박을 뻔했어요. 그 순간 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아내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제게 알려주고 있었죠. 아내가 과외 일을 나갔던 집의 남자가 아내의 외도 상대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꽤 부자인 남자라고 아내가 이전에 지나가듯 말한 것이 떠오르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그 남자와 아내가 그런 관계였다는 생각이 드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내를 위한 떡볶이를 사러 가던 중이었지만 이미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돌려서 미진 씨가 말한 장소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감정이 복잡했지만 저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미진 씨를 처음 보자 그녀 역시 지쳐 보였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아닌 거죠?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의 외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이 미진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네, 맞아요. 대체 누가요? 당신 아내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제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미진 씨에게 제 아내가 말했다고요? 당신 아내는 외도를 들키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일부러 흔적 남기고 마치 들키기를 바라면서 행동했거든요. 미진 씨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외도를 들키고 싶어 했다니요. 그게 무슨 황당한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미진 씨는 이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당신 아내는 내 남편이 이혼하기를 바란 것 같아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면 그 후에 제 남편과 자신이 재혼하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외도 흔적도 남기고 그걸 나한테 들키게 하려고 한 거죠. 내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더군요. 대체 나는 아내에게 무슨 존재였을까 싶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정간 사이에 당신 아내랑 내 남편이 우리 집에서 더러운 관계를 가졌어요. 그때 당신 아내가 자기 속옷을 제 침대 아래에 일부러 두고 갔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속옷을 깜빡할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미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내가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일부러 흔적을 남기며 내연남이 이혼하기를 바랬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비참한 기분,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당신 아내 속옷을 발견했을 때
그때 저도 비참한 기분이었거든요. 아직 제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아내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충격과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고요. 지금까지의 아내를 믿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문자로 그러셨죠.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미진 씨는 저를 보며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더군요. 제가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미진 씨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남편 카톡 메시지를 제가 몰래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미진 씨의 남편과 제 아내가 나눈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중 특히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내 아내가 미진 씨 남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 임신했어. 그러니까 그년이랑 이혼하고 이제 나랑 재혼하자. 당신도 그러고 싶다며. 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할 수 있어. 많이 기뻤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제게 말해줬을 때요. 그런데 아내의 아이가 내가 아닌 내 연남의 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비틀려 버린 느낌이었죠. 저는 미진 씨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여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결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미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녀 역시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당신은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이혼할 겁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고 뱃속의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라면 더 이상 결혼 이어갈 수 없겠죠. 제 말을 듣고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이혼하더라도 조용히 끝내진 말죠. 적어도 시원하게 한 번쯤은 들이받고 끝내요. 이렇게 이혼하기엔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조용한 건 제 성격에도 안 맞아요. 저는 되도록 시끄럽게 이혼하려고요. 우리 이제부터 상황을 공유하도록 해요. 진행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고받자고요. 미진 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커피숍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떡볶이를 사오지 않은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떡볶이 왜 안 사왔어? 나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 아이 가진 여자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망할 떡볶이 가게 문 닫았더라. 나 피곤해. 좀 쉴게.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바로 떡볶이집에 전화를 걸더니 이내 다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야? 왜 거짓말해? 가게 문 안 닫았대. 왜 거짓말해?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나간 지 한참 됐잖아. 내가 하나하나 너한테 보고하고 다녀야 하냐?
떡볶이 먹고 싶으면 직접 사다 먹어. 나도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당신 오빠한테도 소송 걸어서 내 돈 받아낼 테니까 그리 알아. 갑자기 오빠 돈 이야기는 왜 또? 소송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하고 싶네. 아내는 더 화를 냈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향해 더 큰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가더군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저런 여자를 위해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가 싶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다음 날 때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적 중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중재 자리에 나가 형님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밀린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밀었어요. 정확한 계산과 함께요. 재성아, 잘 들어. 나 하루 20시간씩 주 7일 일했으니까 주 140시간 일했다. 그러니 기본 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이 주당 100시간이네. 기본급 200만 원으로 계산해도 연장 수당 넣으면 매달 나한테 줄 돈이 815만 38원이야. 2년간 일했으니 총 1억 9,560, 930원이라고. 그런데 2년간 네가 나한테 준 임금이 꼴랑 4,800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나머지 1억 4,760, 930원 지금 당장 입금해. 아, 퇴직금 1,600, 76,460원도 입금해라. 알았냐? 제 대답에 형님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이 새끼가 미쳤나? 뭐? 재성아? 야, 너 돌았냐? 그리고 뭐 얼마? 1억 6천? 이 새끼 미친 새끼네. 형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랄을 했지만 세상 일이 화낸다고 풀리나요? 절대 안 그러죠. 중재관은 결국 형님에게 저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나 돈 없어. 못 줘. 뭐 이 새끼야. 야, 배째라고. 형님은 욕설을 퍼부으며 중재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성아, 나 분명 전에도 말했다. 배째라고 하면 진짜 째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토록 형님이 원하는 대로 배를 째주기로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하더군요. 오빠 돈 받지 말라니까. 그만 좀 오빠 괴롭히라고. 당신 때문에 이혼도 당했는데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포기해야 해? 당신도 수고하지 마. 나 끝까지 받아낼 거니까. 아내와 저는 그날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감정이 격해지더니 결국 친정으로 가버리더군요. 다음 날 바로 유미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내와 아내 내연남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뭐 아내가 집을 나갈 때부터 예상한 일이었어요. 미진 씨는 현장을 급습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서 제 차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갔다는 장소는 다름 아닌 모텔이었어요.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우리는 차 안에서 그 연놈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참 뻔뻔한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또 저러고 싶을까요? 당신 아내나 내 남편이나. 그러게요. 원래 바람난 인간들이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 드디어 아내와 내연남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뻔뻔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동안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이윽고 미지 씨가 먼저 차에서 내려 내연남, 즉 자신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녀의 손이 그놈 얼굴을 후려치더군요. 이 더러운 인간아,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그 순간 내연남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내가 여기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더군요. 제 아내는 급히 내연남의 아내인 미진 씨를 밀치며 자신의 내연남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바로 차에서 뛰쳐나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네가 가고 싶어 하던 친정이냐? 이 더러운 것들아! 그리고 저 역시 아내의 뺨을 거침없이 때렸습니다. 임신한 상태로도 또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싶었냐? 이게 네가 원하는 삶이야?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 당혹감은 바로 사라지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나 미행했니? 너도 참 가지가지 한다. 그래, 잘 됐네. 이혼하자고. 난 이미 준비됐어.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내연남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혁 씨,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사이 다 밝혀요.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당신도 어서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 우리 이제 숨길 필요도 없잖아. 그 말을 듣자 미진 씨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혼? 그래, 좋다. 야, 강민혁, 너 나랑 이혼하자. 그리고 당신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그래, 개판 난 거 우리 다 이혼하자. 민혁 씨 뭐하고 서 있어? 어서 전현한테 이혼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지만 그 순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내연남이 갑자기 제 아내를 밀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내인 미진 씨에게 빌기 시작한 겁니다. 미진아, 제발 미안해. 나 잠깐 실수한 거야. 아니, 아주 잠깐. 그냥 즐긴 거야. 나 당신 많이 사랑해. 당신이랑 이혼할 수 없어. 제발 날 좀 용서해줘.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내연남이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아내에게 빌고 있는 모습을 제 아내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다급하게 내연남에게 말했어요. 당신 왜 그래?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나랑 살면 되잖아. 그러기로 했잖아. 그러나 이번에 내연남은 제 아내 뺨을 후려치더군요. 넌 좀 꺼져. 내가 왜 너랑 살아? 미쳤냐? 네 취재를 알아. 그리고는 아내의 내연남은 자신의 아내 미진 씨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진 씨를 따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허탈함과 동시에 웃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내연남 하나 바라보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 내연남은 제 아내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버려버렸으니 말입니다. 내연남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에게 저는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저놈이 부자여서 좋았던 거냐? 그래, 구질구질한 너보다는 훨씬 낫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이 박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럼 잘 들어. 저 남자 사업체도 좋은 집도
그리고 네가 그 좋다고 난리치던 그 돈도 전부 저 남자 아내 거야. 몰랐지? 너는 그걸 모르고 썩은 줄 잡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죠. 웃기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짓말하지 마. 저는 아내의 말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채로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든 아니든 저 남자는 너 버리고 자기 아내 따라졌어. 그걸 보면 모르겠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머저리처럼 굴었는지? 넌 그냥 단 한순간 쾌락을 위해 가지놀림 당한 거야, 이 티신아. 제 말에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연남이 자신을 두고 아내에게 돌아간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이후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법정에서 입증했고 저 역시 더 이상 아내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동시에 내연남에게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연남 역시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내연남의 아내인 미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자신도 남편에게 이혼을 공표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내연남이 그렇게 자랑했던 사업체는 내연남의 아내, 즉 미진 씨의 아버지 회사였더라고요. 내연남은 결국 이혼을 당하면서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내연남이 부자에 잘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고 그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외도를 티내며 내연남이 걸리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연남의 아내 덕에 유지된 것이었고 아내의 내연남은 이혼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연남은 이혼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가 컸죠. 결국 내연남은 제 아내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아내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었고 결국 제게 돌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제게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죠. 아내의 눈물에도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너 받아줄 생각 없어. 이미 늦었어. 그만 돌아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사정하고 빌어도 저는 그 모든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와 아내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네 상간남 아이잖아.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그 정도도 모르게? 너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용서 빌지 말고 그냥 네가 만든 그 지옥에서 계속 살아. 그러자 장모가 옆에서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나? 혹시 찬아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하더군요. 당연히 그랬겠죠. 제 아이가 아니니까요. 넌 친자 검사하기 무섭지? 그 아이가 강민혁 그 새끼 아일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겠지?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장모가 원하는 대로 친자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상대로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내연남의 아이였을 겁니다. 혹시 모르죠.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일지도요. 어쨌거나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아내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장모는 참아왔던 막말을 재개하더군요. 이 천하의 쌍놈아, 네가 내 자식들 인생 다 망쳤어. 너 때문에 내 아들도 이혼당하고 내 딸도 이혼하고 네 녀석은 천생에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길래, 어? 아줌마, 말은 바로 합시다. 당신 자식 새끼 내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당신 아들도 바람나서 이혼당해서이고 당신 딸도 바람나서 이혼당해서야. 나도 좀 물읍시다. 대체 자식놈들을 어떻게 키운 거요?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찾아가서 재혼해. 뭐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이 양육비나 받아. 그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러나 미진 씨에게 이혼당한 내연남도 아내를 철저히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끔찍하다고 제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했다더군요. 아내의 내연남은 자신이 욕정에 빠져 한순간 아내를 탐한 거라고 하더군요. 내연남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도 그녀와 함께할 마음도 없었답니다. 이제 아내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홀로 내연남의 아이를 낳고 장모님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후 저는 한 가지 남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형님에게서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낸 것이었죠. 저는 미진 씨의 도움으로 노동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형님에게 제 돈을 요구했죠. 형님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법을 통해 모든 돈을 받아냈습니다. 형님 집에 차압을 걸어버렸거든요. 결국 돈이 없던 형님은 집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형님의 곱창집도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여파로 망했었거든요. 결국 형님은 모든 걸 잃었고 집까지 날리며 파산에 이르렀죠. 저는 그걸 보며 그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네요. 이혼 후 저는 장씨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계속 타이의 일을 배웠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이혼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며 가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나는 항상 괜찮다고 하며 씩씩하게 일했습니다. 장씨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저에게 더 많은 일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셨어요. 저는 점점 타의 기술에 능숙해졌고 이제는 장씨 아저씨도 인정할 만큼 실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타일을 깔고 벽을 마감하며 내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는 일이 제 자부심이 되었네요. 시간이 흐르고 저도 이제 타의 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달 꾸준히 일을 받아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현장 일이지만 저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삶은 다시 안정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도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